네, 오늘은 여성의 성욕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적인 여성이 오히려 개방적인 이유와 나이대별 변화, 마지막으로 상대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성욕이 높은 여성들이 가진 두 가지 주요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체적으로 어깨가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명 업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수치와의 연관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성욕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발달하면 여성이라도 골격과 어깨가 넓어지게 됩니다. 즉, 어깨가 넓은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여성들이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주된 이유는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큰일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연인과 진도를 나갈 때도 불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심리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은 이러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낍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불안감을 억제하고 과감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연인들 중 성욕이 왕성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깨가 넓거나 체격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제 경험을 되짚어봐도 성욕이 높았던 여성 10명 중 8명은 건강미 넘치는 체형이거나 말랐더라도 어깨 골격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개방적이라고 소문이 났던 친구들을 보면 목소리가 허스키하거나 성격이 털털하고 활기찬 경우가 많았죠. 이 또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술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음주와 성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여겨왔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술을 좋아하는 여성이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욕구가 높을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술자리 참석을 넘어 음주 그 자체를 즐기는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출근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 절제가 강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면 내일의 리스크를 생각해 자제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앞뒤 재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성향은 좋게 말하면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것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자제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능에 충실한 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흡연이나 타투를 즐기는 여성들 또한 개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이나 사회적 시선이라는 리스크보다는 자신의 기호와 표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개방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술 자체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취기가 오를 때의 기분 좋은 감각, 즉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스킨십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술자리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지고 관계를 맺게 될 확률이 물리적으로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거나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는 연애 대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연인이든 아니든 술주사가 심한 경우 문제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에 이성을 찾는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여성 성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바로 성욕이 많으면 쉬운 여자라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흔히들 성욕이 강하면 쉬운 여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성욕과 개방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욕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인 생각이 자주 들거나 욕구가 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방적이라는 것은 이성과의 잠자리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한 번쯤 즐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열린 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욕이 아무리 넘쳐도 가치관이 보수적이라면 나는 첫 만남에는 절대 안 한다라며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스킨십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욕 자체는 높지 않고 잠자리를 크게 즐기지 않더라도 성향이 개방적인 여성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상대방이 원한다는 이유로 쉽게 관계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욕이 높은 여성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세가 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들은 소위 기가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과 스킨십 진도를 나가려면 적어도 동등하고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굳이 여성을 압도할 필요까진 없지만 기에 눌려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매력을 어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런 강한 에너지 앞에서 자신감을 잃기 십상입니다. 둘째, 남자를 보는 눈이 매우 높고 까다롭습니다. 성격이 개방적이고 시원시원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애 경험이나 이성관계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어설픈 유혹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남자는 다 겪어봐서 이성에 대해 다소 흥미를 잃거나 질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성욕이 높으면서 마인드까지 개방적인 소위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내 여자로 만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 매력적인 여성은 다른 남성들의 눈에도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 빠르게 채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학력과 성적 개방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벌이 높고 지적인 여성일수록 성적으로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은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하면 나를 쉽게 보는 건가, 이거 하려고 만나는 건가, 라며 끊임없이 상대를 테스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똑똑한 여성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방어 기제가 적습니다. 굳이 남자를 시험하려 들지 않고 본능과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것이죠. 제 경험상으로도 구김살 없이 자란 고학력의 자존감 높은 여성들이 오히려 더 시원시원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것에 예민하고 자격지심이 있는 여성일수록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방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성욕이 폭발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이 많은 유형, 즉 노는 것을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들은 남자와 비슷하게 20대 초반에 성욕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쯤 되면 오히려 예전 같지 않다, 성욕이 줄었다라며 남자들이 할 법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30대에 접어들면서 성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대 중후반에 알고 지냈던 지인이 30대가 되어 갑자기 적극적으로 연락해 오는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 저 역시 과거 어릴 때 알던 누나와 묘한 기류가 있었지만 저의 미숙함으로 흐지부지 됐던 적이 있는데 연락이 끊겼던 그 누나가 30대 초반이 되자 다시 연락이 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드니 연락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도인지 의아했지만 결국 만남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제가 리드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누나, 예전에는 그렇게 철벽을 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적극적이야? 30대가 되면 성욕이 오른다더니 진짜 그런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으니 본인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더군요. 저에게는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만약 여러분이 20대 중반의 여성과 썸을 타다가 실패했다면 몇 년 뒤를 기약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거짓말처럼 관계가 급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의 성욕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 2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방적이고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도 로맨스가 결여되어 있다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연인 사이에서 느낄 법한 몽글몽글한 기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개방적인 성향이라 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소중한 여자로 대우하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 제 사례를 들자면 주기적으로 만나는 파트너 같은 여사친이 한 명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온 친구인데 술에 취하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변하지만 맨정신일 때는 세상 보수적인 척을 합니다. 데이트 과정 없이 스킨십만 하려 하면 정색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본다, 술집 여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제 입장에선 다소 모순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녀들도 데이트하고 싶은 감성, 즉 연애의 느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와 깊은 밤을 보내고 싶다면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진짜 연인처럼 분위기를 연출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남녀의 성욕이 발동하는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욕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매체에 약합니다. 반면 여성은 분위기에 매우 약합니다. 편안하고 무드 있는 공기, 그리고 사랑한다, 예쁘다과 같은 청각적 자극이 더해질 때 성욕을 느낍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우선 술을 적절히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코올은 경계심을 허물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성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쩌다 보니 아는 오빠랑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연의 90% 이상은 술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들은 술이 웬수다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술이 없으면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소 선정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둘만의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남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타인의 이목 때문에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차단된 곳, 예를 들어 차 안이나 룸 형태의 공간, 인적 드문 계단 등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곳은 역시 집입니다. 남녀 역사의 대부분은 집에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할까? 라는 멘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한 지인들의 에피소드도 결국 여럿이서 집에서 마시다 둘만 남게 되어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술과 둘만의 은밀한 장소,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면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성적인 예민함을 깨우는 것은 또 다른 감각의 영역입니다. 여성이 스킨십을 원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분위기 조성법, 그 중에서도 촉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구체적인 스킨십 기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인체공학적으로 어떤 부위가 왜 예민한지 그 공통적인 특징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어디가 예민하다라고 암기하는 것보다 그 원리를 이해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실전에서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신경의 밀집도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호문쿨루스 모형입니다. 이는 뇌가 느끼는 감각의 비율에 따라 신체 크기를 재구성한 것인데 이 모형을 보면 손이 기형적으로 크고 입술과 혀 또한 매우 비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위들의 감각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손을 잡거나 키스를 가장 빈번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이 밀집된 곳을 자극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 입술, 혀, 그리고 얼굴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피부의 두께입니다. 피부가 얇을수록 자극이 예민하게 전달됩니다. 목이나 귀, 그리고 남성의 주요 부위 역시 피부가 얇아 촉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유로 예민한데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점, 그리고 척추를 따라 중추신경이 흐르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감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쇄골 또한 피부가 얇은 동시에 심장과 가깝고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어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손목도 주목해야 합니다.
손바닥은 신경은 많지만 물건을 자주 만지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져 있어 섬세한 자극을 느끼기엔 둔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목 안쪽은 타인의 접촉이 드문 부위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손잡기보다 가끔씩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쥐는 것이 훨씬 강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체적으로 예민하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흥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해석입니다. 뇌가 해당 터치를 성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흥분이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한 신체 부위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위별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과 귀입니다. 이곳은 신경도 많고 피부도 얇지만 심리적으로는 급소이자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부위이며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면 불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영역의 터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의미하므로 연인 사이에서는 매우 강력한 성감대가 됩니다. 다음은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곳 역시 피부가 얇고 부드럽지만 핵심은 위치 선정에 있습니다. 소중한 부위와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곳을 터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때의 도파민은 단순한 행복감이 아니라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의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반면 엉덩이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과 근육이 많고 피부가 두꺼워 신경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엉덩이는 가벼운 터치보다는 압력을 가해야 자극이 전달됩니다. 꽉 움켜쥐는 등에 강한 자극이 있어야 비로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는 대체로 근육과 살이 두터워 둔감한 편입니다. 만약 다리 애물을 통해 자극을 주고 싶다면 다리 전체가 아닌 피부가 얇은 국소 부위를 공략해야 합니다. 근육이 많은 종아리보다는 발바닥, 발목,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 오금, 그리고 앞서 말한 허벅지 안쪽 라인을 따라 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부학적 구조를 활용한 스마트한 스킨십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의외로 예민하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예민하지 않은 부위는 바로 어깨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어깨 동무를 자주 하곤 하지만 사실 어깨는 근육이 두껍게 분포된 부위라 감각이 무딘 편입니다. 따라서 어깨 자체보다는 그 주변 부인 쇄골이나 목선, 등 뒤의 견갑골 라인, 혹은 쇄골 바로 아래의 윗가슴 쪽이 훨씬 예민합니다. 만약 결정적인 분위기를 잡고 싶다면 어깨가 아닌 이 주변 부위를 은근슬쩍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지느냐 하는 테크닉입니다. 단순히 부드럽게 만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강한 압력을 감지하는 신경과 가볍고 간지러운 느낌을 감지하는 신경이 따로 존재합니다. 성적인 예민함과 직결되는 신경은 주로 후자, 즉 부드러운 자극을 느끼는 신경입니다. 스킨십에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를 잠시 빌리자면 성적 감각과 관련된 신경 수용체에는 크게 마이스너 소체와 루피니 소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루해하시기 전에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스너 소체는 가벼운 터치나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하는 센서입니다. 입술, 발바닥, 얼굴, 주요 부위, 귀, 목, 허벅지 안쪽, 손가락 끝 등 피부가 얇고 예민한 곳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두 번째, 루피니 소체는 느리지만 지그시 누르는 압력에 반응하는 수용체입니다. 허벅지 바깥쪽이나 엉덩이, 그리고 주요 부위 주변부 등 비교적 살집이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감대는 가벼운 터치에 반응하는 마이스너 소체가 밀집된 곳입니다. 이러한 부위를 공략할 때의 핵심은 리듬감입니다. 한 번 쓱 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스치듯이 터치해야 합니다. 1초 간격으로 부드럽게 되었다 떼기를 반복하거나 살결을 따라 왕복하듯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손보다 더 부드러운 깃털이나 실크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며, 이 부위들은 미세한 진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구체적인 도구 활용법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면 루핀이 소체가 분포된 곳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곳은 리듬감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이 중요합니다. 마사지에 비유하자면 아로마 오일을 발라 살살 문지르는 것이 마이스너 방식이라면 지압하듯이 꾹 눌러주는 것이 루피니 방식입니다. 엉덩이처럼 피부가 두껍고 신경 밀도가 낮은 곳은 가벼운 터치로는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그시 몇십 초 동안 압력을 가해 눌러주어야 비로소 자극을 느낍니다. 손바닥 역시 피부가 꽤 두꺼운 편이라 단순히 스치는 것보다는 노래 가사처럼 손을 꼭 잡을 때 심리적, 신체적 자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근육이 있는 곳은 지그시 오랫동안 압력을 가하고,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리고 리듬감 있게 반복해서 스치듯 만져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자극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속도입니다.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세요. 우리 몸의 감각 센서는 빠르게 지나가는 자극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자극에 훨씬 더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팔 안쪽 여린 살을 빠르게 문지르는 것과 아주 천천히 스치듯 만지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 느낌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위와 공략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상대방인 여자가 마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다음으로는 여성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원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법입니다. 핵심은 촉각적으로 예민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감 중에서 촉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설정하고 시각이나 청각 등 다른 감각들이 이를 방해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바로 스킨십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남녀 사이에 로맨틱한 기류가 흐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은은한 조명, 잔잔하게 깔리는 음악,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소파 같은 요소들이죠. 이러한 환경은 시각과 청각의 자극을 최소화하여 촉각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조용하거나 혹은 시끄러운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커플들이 호텔이나 숙소에 갔을 때 괜히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적막함은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킨십하기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걱정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조심성이 많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특히 스킨십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걱정과 불안은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관장하는데 스킨십과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만 생겨도 뇌는 긴장 상태에 돌입하여 모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스 불을 끄고 왔나 하는 단순한 걱정만 들어도 여러분과의 스킨십 상황 자체를 불편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데이트 중에는 상대방이 불안해할 만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이 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합니다. 대화 주제 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내용, 혹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십시오. 흔히 남자분들이 공포 영화를 보면 여자가 무서워서 안기니까 스킨십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한 사람이 붐비거나 불쾌지수가 높은 덥고 불편한 장소도 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욕보다 잔전과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성욕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즉, 여자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없도록 심리적 무균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스킨십이 과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코올이 이성을 마비시켜 대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호르몬 작용도 큽니다. 술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걱정을 줄여주며 도파민 수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술이 주는 심리적 원리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선 상대를 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낯선 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의 억압된 심리가 해제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장소가 바뀌고 아는 사람이 없으며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라는 생각에 내면의 규범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낯선 곳에서는 남녀 모두 평소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해외로 나갈 수는 없으니 일상에서 비슷한 효과를 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드라이브를 가서 낯선 풍경을 보거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 인적이 드문 산길 등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 반경을 벗어난 낯선 공간,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는 스킨십에 대해 훨씬 더 대담해지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술 없이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즉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전략입니다. 옥시토신은 살이 맞닿을 때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유도하건,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잘한다고 어필하며 여성의 어깨나 손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도 훌륭한 접근법입니다. 더 나아가 데이트 코스 자체를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지는 장소로 정하는 것도 전략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견 카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가면 낯선 강아지들이 꼬리를 치며 다가오고 간식을 주면서 교감하게 됩니다. 만약 썸 타는 여성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싶다면 이런 공간에서 시도했을 때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귀여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다량 분비되고 이미 동물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라 신체 접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욕구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자극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임에 몰입하거나 슈폰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도파민 중독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만든다면 게임은 끝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영상을 계속 보고 이 퀘스트를 깨면 어떤 보상이 나올지 궁금해서 게임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박이나 복권처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가장 큰 흥분을 느낍니다. 따라서 스킨십 또한 예측할 수 없게 진행해야 상대의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만질 듯 하다가 안 만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치하는 식의 밀당이 필요합니다. 시각을 차단하여 감각을 극대화하거나 어두운 곳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스킨십 1단계가 허용되면 2단계, 3단계를 향해 급하게 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성이라면 이런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뻔한 전개는 지루함을 줄 뿐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성공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도를 나가는 척하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키스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남자들처럼 끝을 볼 기세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3초 정도 짧게 하고 쿨하게 물러나는 식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본인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욕구를 채울 수 없고 반대로 성욕을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제력이 핵심입니다. 이 남자는 언제든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순간 여성에게서 더 이상 도파민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와는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며 남자가 먼저 선을 긋고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완성되지 않은 것에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드라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끊길 때 미칠 듯이 다음 화를 갈구하는 자이가르닉 효과와 같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중단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을 일찍 들어가 봐야 하는데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금지된 것에 대해 더욱 강렬한 욕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유부남이나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도 결국 금지된 쾌락이 주는 짜릿함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리처럼 안 될 것 같은 장애물을 설정해두고 그것을 넘었을 때 상대는 극한의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개방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굳이 만나서 대화하며 간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개방적인 여성들의 인스타그램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SNS만 제대로 분석해도 그 여성의 성향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선호하는지, 만났을 때 어떤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지 손쉽게 공략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반드시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는 반드시 의도가 담겨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텍스트 위주의 메신저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진 중심의 플랫폼은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거나 자신을 전시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근본적으로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도파민 추구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여성이 개방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새로운 이성이나 낯선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도파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보상과 흥미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성향을 띠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진을 자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중계하듯 올리는 경우 개방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방적인 여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류애가 넘쳐 타인에게 선입견 없이 애정을 쏟는 유형이고 둘째는 타인의 관심을 즐기거나 갈구하는 유형입니다. 소위 SNS 중독 성향을 보인다면 후자인 관심 추구형 외향적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 플랫폼을 활용하므로 일반적인 여성보다 친해지기 쉬운 편입니다. 특히 스토리나 게시물 업로드가 지나치게 잦다면 타인의 좋아요나 DM 같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원하며 관심이 끊기면 불안해하는 애정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한 사람과의 진득한 연애를 어려워하거나 연인이 있어도 다른 이성들과의 여지를 남겨두는 소위 더장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또 다른 지표는 취미의 지속성입니다. 피드를 살펴보았을 때 취미가 자주 바뀐다면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는 테니스에 열광하다가 금세 클라이밍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심리의 기저에는 타인의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무리해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나도 이만큼 트렌디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식별 팁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물마다 해시태그를 과하게 달거나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사람은 타인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성향입니다. 또한 드라마나 예능을 보고 오늘 이거 본 사람, 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불특정 다수와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면 개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쟁적인 온라인 게임, 롤, 오버워치 등 은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입니다. 여성들은 여가 시간에 게임보다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게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게임과 개방적인 여성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 방송을 하는 여성 스트리머나 BJ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여성스럽고 다소곳한 이미지보다는 대체로 털털하고 거침없는 언어를 구사하며 성격 또한 중성적인 느낌의 분들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보통의 여성들은 경쟁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고 내 편을 만들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굳이 남성들처럼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공격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 남성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번식과 생존 확률이 높아졌고 사냥이라는 본능적 활동 때문에 게임 내에 존재하는 승부와 경쟁 요소에 자연스럽게 끌리도록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평균적인 여성들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도파민 추구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성욕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성격이 경쟁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감정 기복보다는 이성적인 면모가 강해져 우리가 보기에 쿨하고 털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게임 방송인들을 보면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시청자들의 짓궂은 반응에도 멘탈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개방적인 여성들의 말투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수위 높은 농담을 잘한다는 뻔한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강조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 말의 시작이나 중간에 강한 표현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봐 진짜 대박이라니까, 야, 이거 한번 들어봐 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추임새를 붙이는 화법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리액션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내 평생 처음 봤다, 진짜 역대급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과 같은 극단적인 수식어를 즐겨 씁니다. 웃음을 주기 위해서든 주목을 받기 위해서든 그 기저에는 남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거나 제스처가 큰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여성들은 본인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쉬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나 모임에 자주 참석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환경에 노출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어도 잠깐만, 근데 팩트는 이거야 라며 흐름을 끊고 치고 들어와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개방적인 여성 중에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도파민을 얻는 유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자랑을 즐깁니다. 나 진짜 대단하지 않냐 식의 직접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자랑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나 같은 캐릭터 없지 않냐며 은근히 생색을 내거나 내가 좀 성격이 특이해서 라는 식의 화법입니다. 이게 왜 자랑일까요? 특이함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차원의 사람, 혹은 엉뚱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나는 평범한 대중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인 셈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인정 욕구가 강한 여성들은 타인의 주제조차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제 본 영화 이야기를 꺼내면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거 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며 대화의 중심축을 자신에게로 낚아챕니다. 이 역시 모든 관심이 본인에게 쏠려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너도 알지, 너도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솔직히 그거 좀 괜찮지 않아? 와 같은 되묻기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나만 그렇게 생각함 이라고 묻는 인터넷 댓글에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라며 자신의 의견에 동조를 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 역시 타인의 인정과 공감을 강하게 원한다는 점에서 관심 욕구가 높은 부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흥업이나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가장 비율이 높은 MBTI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적으로 친해지려니 너무 어렵더라 라고 말이죠. 제가 이에 대해 분석해주니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하더군요.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개방적인 여성의 심리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사업상 유흥주점을 자주 찾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업계 종사자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ISTP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16분의 1, 즉 산술적으로는 10% 미만이어야 정상인데 현장 체감상으로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 ISTP라는 겁니다. 또한 다소 노출이 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나 BJ들 중에서도 이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유흥업 종사자라 하면 처음 보는 남성에게 술을 따르고 애인처럼 애교를 부리며 때로는 과감한 스킨십도 허용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누구보다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MBTI 이론에서 ISTP는 개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독립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며 굳이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고양이 같은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친해지려 하면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핵심은 ISTP가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남들이 철학적인 담론이나 꿈, 예술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그게 밥 먹여주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라고 반문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여성들이라면 사회적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아무리 돈이 된다 해도 그런 일은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할 때 ISTP 여성들은 어차피 일이고 돈이 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쿨한 마인드로 접근합니다. 남들의 평판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격 자체가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멘탈을 가진 것이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런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카톡 대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유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먹히는 대화법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자와 카톡을 할 때는 논리 구조형이 아니라 마인드맵형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논리 구조형이 직선적인 대화라면 마인드맵은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대화입니다.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들의 사고 회로는 A에서 B, C, D로 순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A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D로 튀고 다시 B로 돌아왔다가 F로 넘어가는 마치 연기가 퍼져나가듯 확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 남자들은 보통 명확한 정보 전달을 선호합니다. 지금 뭐 해? 언제 잘 거야?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같은 대화가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교환식 카톡은 상대방에게 지루함을 줄 뿐만 아니라 뻔하고 재미없는 남자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여기에 논리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대화를 논리적으로만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해? 아, 밥 먹는구나. 메뉴는 뭐야? 맛은 있어? 다 먹고 나선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선 정보와 연관성을 짓기 위해 억지로 맥락을 이어가며 쓸모없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보들은 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카톡은 너무나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서 여성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연락을 지속하거나 굳이 만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바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대화 주제를 이리저리 휙휙 바꿀 때 보통의 남자들처럼 당황하거나 논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 예상대로 마인드맵처럼 사고가 뻗어나가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라는 여성이 사랑니를 빼고 왔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장하시겠습니까?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통의 남자들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보 수집형입니다. 많이 아파, 수술은 잘 됐어, 어느 쪽 뺐어, 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듭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를 시도한답시고 공감하는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는 유형입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몸 좀 괜찮아. 약은 먹었어, 라며 걱정을 쏟아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처럼 정보를 캐묻거나 과한 걱정을 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는 뻔한 패턴이죠. 냉정하게 말해 두 방식 모두 매력 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너무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금 더 센스 있게 대처하고 싶다면 관련된 짤,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를 빼서 볼이 퉁퉁 부은 귀여운 캐릭터나 동물 이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상황과 관련은 있지만 딱딱한 정보 전달도 아니고 억지스러운 논리 전개도 아닙니다. 이렇게 위트 있거나 귀여운 이미지를 먼저 보내 분위기를 환기한 뒤에 걱정을 하든 상태를 묻든 하는 것이 훨씬 더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보통 남자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첫째, 얼마나 마셨어? 어디서 마셔? 누구랑 있어? 안주는 뭐 먹어? 라며 경찰관처럼 취조를 시작합니다. 알아봐야 아무 쓸모없는 정보들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죠. 둘째, 취했어? 속은 괜찮아? 집엔 언제 가? 라며 걱정 인형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텍스트로만 반응하기보다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그녀가 평소에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거짓말쟁이와 관련된 유머러스한 짤을 보내면서 허언증 환자네 라고 장난스럽게 받아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녀가 몇 병을 마셨는지, 누구와 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한창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핸드폰을 봤을 때 취조하는 듯한 카톡이 와 있으면 귀찮아서라도 읽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 바에는 차라리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카톡을 안 하는 편이 100배 낫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요즘은 도파민 중독의 시대로 짧은 쇼츠 영상만 소비하려 하지 긴 호흡의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 남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희소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의 한 벤처 캐피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돈을 지불하고 듣는 온라인 강의조차 완강률이 평균 3%에서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도 끝까지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요즘처럼 슈폰 콘텐츠에 길들여진 시대에 강제성도 없는 이 긴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고 나서 괜히 봤다라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 후회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톡 101분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현재 구독자 36만 명, 커뮤니티 회원수 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연애 경험이 부족하거나 현재 솔로인 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메신저 대화 능력, 즉 카톡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소개팅 앱이나 소모임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무한히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설령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이라도 몇 시간만 투자해 올바른 대화법을 익히고 소개팅 앱을 활용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카톡 101분 강의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강의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당일에 바로 만남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1년 전 연락이 끊겼던 지인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과 즉시 약속을 잡거나 불과 2-3주 만에 4명의 여성과 데이트를 성사시킨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경우는 물론 6년 전 첫사랑에게 답장을 받아낸 놀라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화법을 배우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앱, 소개팅, 동호회, 혹은 우연한 만남 등 어떤 경로로 상대를 알게 되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톡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휴대전화에도 연락이 뜸하거나 스쳐 지나간 인연의 연락처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기술만 있다면 당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애 초보일수록 대화법부터 공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카톡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여러분의 현재 레벨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음식 사진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장하시겠습니까? 3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맛있게 먹어라는 답변 외에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거나 생각난 답변이 3개 이하라면 냉정하게 말해 현재 상태로는 연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8가지 이상의 대화 주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대화의 맥락을 읽는 눈, 즉 토킹아이가 길러지면 이성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저는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훈련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8개월 동안 150개의 연락처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성공한 횟수는 공명이었습니다. 보통의 남성들이라면 한 달 정도 노력하면 여자친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8개월 동안 끊임없이 차단만 당했습니다. 한 명에게 거절당하고 차단당할 때마다 뼈아픈 교훈을 하나씩 얻었습니다. 수백 명에게 거절당하며 겪은 고통스러운 시행착오 끝에 저는 결국 메신저 대화에서 실패하지 않는 절대적인 방향성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톡 101분의 정수입니다. 매번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에게 강조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력이 없거나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공략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보자가 메신저 대화 스킬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상황별로 정리된 모범 답안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실전에 정답을 적용해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과거 100번째 상대에게 차단을 당했을 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라고 자책하며 평소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이켰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 절망하던 저 자신에게 이 강의를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을 만큼 확신이 있습니다. 제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여러분만큼은 시행착오 없이 행복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피기너스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에게 향후 업데이트되는 모든 콘텐츠를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강의 중 하나인 애플 패키지를 2.0 버전으로 전면 리뉴얼하면서 기존 수강생분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 회원분께서 진심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감동적인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소개해드린 카톡 101분 역시 초기에는 단순한 PDF 문서 형태였으나 현재는 비디오 강의로 전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불과 몇 달 전에도 신규 강의 2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콘텐츠의 양과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추후 수강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수강해 두시면 향후 가격 인상과 상관없이 모든 업데이트를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톡 101분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당장 결제가 망설여지신다면 무료 샘플 강의라도 먼저 확인해 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